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1월 22일입니다. 뉴스바리케이드 뉴스바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뉴스바에 마련되어 있는 뉴스 메뉴들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여파가 쉽게 진정되기는 어려워 보이죠. 하루 수십만 명씩 신용카드를 재발급하거나 해지하고 있고 정보 유출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인터넷 조회자 수가 7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흥행 돌풍 영화의 관객 수 불어나듯 수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로부터 합리적인 대응 방안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일각에서 북한 붕괴를 염두에 둔 흡수 통일론이 나오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통일 대박론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은 북한 붕괴에 기대는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래저래 통일이 관심사로 떠오른 것만큼은 긍정적이라는 말도 들립니다. 오늘부터 통일을 주제로 전국 순회 토론회에 나서는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 만나보겠습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입장도 물어볼 예정입니다. 새누리당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지방선거에서 어떤 변수를 가장 경계하고 있을까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와 브리핑을 통해서 찾아봤더니 안철수, 공약 파기, 야권연대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뉴스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류의 신부 문정현 신부입니다. 강정평화성당 협동조합에서 맛 좋은 감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감귤의 수익금은 강정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강정 감귤로 강정의 평화를 꼭 이루어주세요. 1월 중순부터는 한라봉 주문을 받습니다. 주문 문의는 010-6286-2131. 이메일 주소는 safejeju 다음입니다. 도와주세요. 강정아, 너는 이 땅에서 가장 작은 고리지만 너에게서 온 나라에 평화가 시작되리라. 조합은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최고의 별미 과메기. 고기 한 점에 마늘 쪽파를 얹고 미역 줄기로 둘둘 감아 초장을 찍어 먹는 환상적인 맛. 피부엔 탄력을 주고 성인병 예방과 숙취에도 좋은 과메기. 포항 죽도어시장 상인 협동조합이 포항 구룡포 덕장에서 천연 동결 건조 방법으로 말려 꼬들꼬들하고 맛깔나는 최고의 과메기를 국민TV 조합원들에게 특별 판매합니다. 이거 뭐길래 이렇게 맛있나요? 포항 구룡포 과메기입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로 전화주시면 총알 배송해드립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조간 신문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PD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눈에 번쩍 띄는 기사가 있군요. 네, 중앙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서울시장의 안철수 의원이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상당히 놀라운 기사인데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 등으로 직접 출전하는 방안을 안철수 의원 신당 추진기구 안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윤여준 의장, 새정치추진위원회 윤여준 의장이 최근 안철수 의원에게 지금 서울시장 후보군을 물색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으면 안철수 의원이 직접 나갈 각오를 해야 한다라고 건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나가면 시민들이 뭐라 하겠는가. 설사 나가서 시장이 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대선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지 않겠냐라면서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는 하는데요. 안철수 의원 측 관계자는 그 순간까지 안 갔으면 좋겠고 안철수 의원이 현재는 출마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은 맞지만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이제 후보가 마땅하지 않을 경우 직접 출마하는 걸 각오해야 한다는 인식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비단 꼭 서울시장만이 아니라 경기도지사 등 다른 지역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안철수 의원 측 관계자가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자, 그동안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이 이제 안철수 신당 쪽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이 됐었는데요. 장하성 교수 등이 고사했지요. 이러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내부에서 나오는 모양입니다. 네. 정말 직접 출마 여부를 검토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예.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역학관계상, 광역단체별로 조율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뭔가 민주당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정치적인 카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안철수 신당 쪽에서는 모든 광역단체에 다 후보를 내겠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네. 안철수 신당 쪽에서요. 한겨레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겨레가 전해철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서 입수한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 단장의 공소장을 분석해 봤더니 2010년 1월부터 2013년 10월 15일까지 심리전단 요원들이 함께 작성한 선거 개입 인터넷 글은 모두 3,050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 66%인 2,020건이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2012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총 3,050건 중에 2010년은 144건, 그리고 2011년은 359건, 2013년은 527건인데 2012년에만 2020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 연재욱 사령관 때 연재욱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으로 재직하던 때에는 또 따져보니까 최고 14배 폭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보고받았다고 하죠, 연재욱 사령관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무혐의가 이상하네요.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데 말이죠. 자, 경향신문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등 서울의 대표적인 5개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가운데서 간접 고용, 그러니까 파견, 용역, 이거 정말 비정규직 차별의 아주 상징이죠. 간접 고용. 그의 대표적인 5개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중 간접 고용 노동자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비정규 노동센터 의뢰로 서울의 5개 공공, 민간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2,334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근로조건과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임금 노동자가 한 1,600만 되는데 그 가운데 800만이 정규직이고 또 나머지 800만이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얼추 추산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이 서울의 비정규직 절반이 파견 용역이었다니 전체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상당수도 결국 파견 용역, 이런 간접 고용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서울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치적으로 어떤 색일까? 지지정당을 물어본 부분도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진보정당에 대한 높은 지지도를 예상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서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다수는 지지정당 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지정당 없음은 사실 뭐 별 의미가 없죠. 이 33.2%긴 하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냐? 새누리당이었습니다. 24.4%. 그리고 그 다음 민주당 16.6%.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해서 진보정당 지지는 모두 합쳐서 1%였습니다. 놀랍네요. 예.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노조 가입자는 23.5%로 나타났습니다. 예. 언론 때문이겠죠? 예. 조선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안보 대북 분야에 이어서 경제 문제에서도 우클릭을 할 움직임이다. 이런 기사입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변재일 원장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경제 민주화는 크게 보면 경제 성장을 위한 수단이라는 명제에 뜻을 같이 했다면서 공정 경쟁을 하는 건강한 대기업들과의 교류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기업 그리고 성장 정책을 포용하기로 했다는 건데 공정 경쟁을 하는 건강한 대기업이 어딘가요? 어디 있나요? 그게 그런 대기업이 어디 있는지 그거부터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자 안보 분야에 이어서 이 경제 분야에서도 우클릭을 하겠다. 지금 민주당은 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층들에게 계속해서 호객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어제 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모처럼 저희 국민TV 라디오에 나왔는데 네. 이 양반 얘기는 아니 문재인 지지자들을 머쓱하게 만드는 박근혜 지지자에 대한 그런 손짓 이게 과연 타당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하더군요. 뭘 잘 모르는 분을 정책동으로 갖다 앉히고 말을 잘 못하는 분을 대변인으로 갖다 앉히는 김한길 대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예, 당내에서도 지금 김한길 대표의 이런 이 우클릭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의견들이 상당하다. 뭐 그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국민일보가 말이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용기 목사의 실형 5년 판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간 그 근거도 부실한 이 이른바 파리의 나비 부인 이 여성의 주장을 일면에다 실었던 국민일보 아닙니까? 자, 그런데 국민일보가 조용기 목사와 관련한 이런 각종 비위 이 국민일보가 침묵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요. 국민일보 평생 독자 기금 이거를 조희준 씨가 자기 멋대로 갖다 썼거든요. 이게 사실은 검찰에 이 구형 이유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평생 독자 기금이 뭐냐면은 국민일보가 좀 자금난을 겪을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100만 원을 내면 평생 구독료 안 내도 되는 뭐 그런 기금을 이제 모았어요. 주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한테 모았죠. 엄청나게 많은 돈이 모였는데 말이죠. 그 돈을 조희준 씨가 자기 멋대로 갖다 쓴 거죠. 조용기 목사의 묵인 아래. 그렇다면 국민일보에 엄청난 손해가 가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일보는 그 문제를 전혀 언급도 안 하고 있고요. 보도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웃긴 건 뭐냐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100억 넘는 손해를 입힌 거 아닙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 문제를 덮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 그리고 국민일보 김성기 사장 이분들 회사에 손해를 끼친 당사자에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작태 이거 배임 아닙니까? 교회와 회사에 이렇게 막심한 손해를 끼쳤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국민일보를 보면은 조용기 목사와 관련해서 언급한 기사가 있긴 있습니다. 31면 종교면으로 가보면 조용기 목사가 4차원 영성 신년 축복 연합 기도 대성회를 이끌면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라면서 사실상 미화한 그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 끝이 이렇게 나오네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4차원 영성으로. 이런 4차원 기사를 또 오늘 아침 보게 됩니다. 예. 자, 경향신문 1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저작물 출판을 축하하기 위해 지인들과 조촐한 모임을 갖는 것이 출판 기념회인데요. 정치인에게 출판 기념회는 꼭 그렇지만은 않지요. 취임 이후에 잦은 출판 기념회를 열고 있는 서울시내 한 기초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서울시내 한 구청장이죠. 이 구청장 출판 기념회장은 자신의 지적을 알리기와 돈 봉투가 출판 자축보다 우선돼 보이는 분위기였다. 경향신문 기사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단체장의 출판 기념회란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무개 웨딩, 아무개 버스, 아무개 리서치, 이렇게 관내 업체들이 보낸 그런 여러 개의 그 봉투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출판 기념회, 예전에는 오시는 분들한테 책을 공짜로 줬는데요. 요즘은 돈을 다 받습니다. 정가대로. 정가대로 안 받고 책을 그냥 나눠주면은 이거 선거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받는데 정가에 낼까요? 자, 정가에 내는 것 같진 않은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구청장은 누군가? 경향신문 어디를 봐도 그 구청장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그런 힌트가 없습니다. 한편 이건 출판 기념회 때 내는 책값은 기부금이 아니라 바자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말이죠. 관련법을 정비해서 이런 식의 파행적 줄 세우기 식 그 출판 기념회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오늘 경향신문이 담고 있습니다. 네, 뭐 어느 구청장인지는 키워드 검색해 보면 나오긴 나오는군요. 그렇습니까? 뭐 문화복지센터에서 열렸고요. 예. 20일에 열렸고, 예. 서울의 한 구청장. 네. 두들겨 보면 나오겠군요. 키보드를. 이 정도면 나오겠죠. 예. 한번 이게 이름을 가린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예. 다만 이 단체장뿐만이 아니다. 예. 이런 일이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예. 뭐 국회의원, 구청장 뭐 할 것 없이 뭐 하도 자주 일어나니까요. 예. 자, 검찰이 TV와 인터넷 모바일 쇼핑몰 업체인 롯데 홈쇼핑 측이 납품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그런 기사를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에서 실었습니다. 임원이 물품 공급 대가로 이렇게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챙겼다, 이런 얘기인데요. 윗선 상납, 그리고 이 돈 받아가지고 혹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아닌지 그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TV 홈쇼핑 업체는 갑 중에 갑입니다. 여기 방송 한번 타면요, 어마어마한 그 광고 효과가 있거든요. 당장 홈쇼핑 방송으로 인한 그런 수익뿐만 아니라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방송이 나가는 거, 사실 납품업체로서는 정말 어떤 그 판매하는 제품의 운명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방송사, 그러니까 대기업을 낀 방송사에 그야말로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홈쇼핑 보면 그냥 뭐 가릴 것 없이 다 싸다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돈 갖다 바치면서 어떻게 싸게 팔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제품이 부실을 할 공산이 크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동아일보 이면, 한국일보에도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지난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터넷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썼던 비밀번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23456입니다. 123456. 이렇게 유치한 그 비밀번호를 쓰는 분들은 많지 않을 텐데 말이죠. CBS를 비롯한 해외 주요 언론들이 미국의 비밀번호 관리 솔루션 업체가 발표한 2013년 최악의 비밀번호 1위부터 25위를 발표했는데 1위가 바로 123456이었습니다. 최악의 암호 중에는 숫자를 연이어 쓰거나 똑같은 숫자를 사용한 것이 많았는데요. 3위를 보면은 123456778, 7위가 111111, 그리고 11위가 123 그리고 13위가 12345678990이었습니다. 잡한 문자열을 연속해서 쓴 QWERTY,
문자열과 숫자열을 이어쓴 ABC 123도 상위였습니다. 네. 자, 이 또 매년 그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분석해서 집계 결과를 내놓는 이 업체는요. 1, 2, 3, 4, 5, 6은 2011년, 2012년 2위였다가 이번에 1위로 올라섰고요. 2위가 뭔지 아십니까? 2위가 지난해 1위였는데 영어로 패스워드입니다. 네. 예. 이 밖에 허술한 나무로는 I love you, 그리고 몽키, 프린세스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거 쓰지 마십시오. 예. 근데 뭐 이런 보안을 지켜줘야 될 금융사나 이런 곳에서 제대로 예. 관리 안 하고 금융당국이 예. 감독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일단은 소비자들 스스로 비밀번호라도 좀 어렵게 만들어서 스스로를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예. 세계일보에도 관련한 기사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정보 유출 대란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대표적 사각지대로 지목된 금융그룹 계열사 간의 정보 공유제에 대해서 정부 안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됐었지만은 금융당국이 이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안전행정부 같은 이런 부처에서 금융계열사 사이의 정보 공유 이거 개선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는데 이 금융당국에서는 무시했다는 거죠. 카드 대란이 터졌단 말이죠. 뭐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할 텐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문제없다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없다라고 말하는 금융당국,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일보 18면을 가보면은 준법 감시인 제도가 먹통이다 이렇게 짚은 기사가 있습니다. 준법 감시인, 이거는 뭐 금융사들의 내부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그런 준법 감시인 제도 속에서 나온 그 이제 역할인데요. 준법 감시인이란 금융회사가 법령을 제대로 지키는지 내부에서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직책입니다. 중소형 증권사나 캐피털사 등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준법 감시인을 선임하거나 아예 선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은행이나 대형 증권사도 준법 감시인의 존재가 유명무실하다는 그런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 준법 감시인이 있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따져봤더니 이 사람들을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이 이사회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준법 감시인은 금융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한겨레 일면으로 가보면요. KB, NH, 롯데 같은 3대 금융 신용카드사에 1억 400만 건에 이르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통해 이 금융회사의 그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이건 거의 폭식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짚은 기사입니다. 사실 지난 8일에 창원지검이 개인정보 유출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가장 의문을 불러온 대목은 1억 4천만 건이라는 유출된 정보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1억은 아닌데 1억에 훨씬 못 미치는데 또 국내 신용카드 고객이 2천만 명 정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1억 4천만 건이나 정보가 이렇게 축적이 돼서 유출이 됐느냐 의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 안에서 검찰 집계가 이상하다 이런 말이 흘러나왔는데 그 의문은 바로 그제 카드 3사 대표들의 회견에서 이렇게 풀렸다는 겁니다. KB카드에서는 모두 4,32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요. 이 중 현재 카드 회원은 950만 명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됐냐? 국민은행 고객 2,220만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카드 계약을 해지한 과거의 고객이었습니다. 과거의 고객이면 없애야지. 또 돌아가신 분들 정보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이번에 유출됐다는 겁니다. 본인 동의와는 무관하게 축적해온 금융사들, 이 고객 정보를 이런 식으로 폭식해놓고는 관리는 주먹구구였다. 네, 이런 기사입니다. 네. 자, 이 유엔 특별보고관이 경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의 이 민주주의 심각한 위기다. 이 내용이 한겨레 9면에 실렸네요. 유엔이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서 MBC와 YTN 노조원들의 해고와 징계, 밀양, 강정, 한진중공업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탄압을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가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 보고서는 3월에 열리는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발표되고 또 채택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라 망신입니다. 네.
마지막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신명 기사인데요. 관동대학교에 스포츠 예술대학 음악학부가 있습니다. 여기 4학년인 이모 씨가 졸업 전에 취업을 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 나가야 하니 출석을 과제물 등으로 대체해달라고 요구하는 서류를 내기 위해서 학교에 찾아갔는데 A 교수가 11조를 운운하면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해왔다는 겁니다.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으니 자신에게 성의를 보여야 한다라면서 졸업하고 싶으면 현금 5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보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모 씨 돈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교수의 계속된 요구에도 끝내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난해 12월 전공 실기 과목에 기말 시험격인 졸업 연주회에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 F학점 받았다고 합니다. F학점. 자, A 교수는 지난해 그 1학기 스포츠예술대학 한 학생의 이름으로 본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근로장학금을 신청해서 학생이 받은 장학금 15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 교수는 학생들이 없는 혐의를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류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막간 퀴즈입니다. 산이 많고 터널과 괴량이 많아서 눈이 많이 오게 되면은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제 중부 내륙 고속도로 빙판길에서 20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 2010년엔 청원 상주간 고속도로 다리 위에서 넉 대의 차량이 부딪혀 7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지점이 산간 지역으로 뚫린 고속도로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당연히 기온이 더 낮고 그래서 노면이 쉽게 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 드립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의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1번 경남 창원 내서에서 경기도 양평, 2번 부산 사상에서 강원도 춘천, 3번 경남 통영에서 경기도 하남, 4번 전북 익산에서 경북 포항. 정답을 아는 분은 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분을 추첨해 음반을 선물로 드립니다.
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 소식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밤새 어떤 뉴스들 들어와 있는지 황준호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박근혜 대통령이 스위스에서 북한을 자극할 만한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변화해야겠지만 스스로 변화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말하고 있지만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북한 지도부가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거를 좀 거꾸로 말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는 스스로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핵에 대해서는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는 환경을 주변국들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은 북한으로서는 아주 자극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네, 박 대통령 연일 강한 발언을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난 토요일 인도 방문 때에는 북한의 소위 중대 제안과 관련해서 과거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 사례를 내놓으면서 철통 같은 안보 태세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북한의 중대 제안이라는 거는 상호 비방과 적대 행위를 하지 말자는 거였는데 그거를 남쪽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태도를 바꿀 수 있었던 건데 그걸 그냥 옛날식으로 위장평화공세 이렇게 규정해버리면 북한으로서도 안 좋은 길을 택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6.27 통일부 장관도 어제 북한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걸 제안했다는 말을 했는데요. 적대 행위를 하지 말자는 북한의 말을 우리가 받아서 역으로 그거를 북한의 적대 행위를 제어하는 논리로 쓸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거를 정부가 무산시키고 있습니다. 네. 태국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반정부 시위 계속되더니 결국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어요. 반정부 시위 2개월 만에 태국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어제 선포했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통행금지령이 일단 내려지고 또 범죄 행위자에 대해서는 기소 절차 없는 구금과 체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언론 검열 등도 가능해집니다. 또 5명 이상이 모이는 정치 집회도 금지되는데요. 태국에서는 작년 11월 잉락 현 총리의 오빠죠. 탁신 전 총리를 포함한 정치인 사면안이 의회에 제출되면서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잉락 총리가 의회를 해산했고 또 2월 2일에 총선을 하겠다고 했지만 반정부 시위대는 총선 보이콧을 선언했고 지난 13일부터는 수도를 마비시키는 소위 방콕 셧다운 시위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네. 글쎄 이게 2달간이나 좀 강한 수준으로 이어져온 반정부 시위인데 예. 비상사태 선포로 시위가 잦아들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잉락 정부가 명분을 조금 더 가지고 있었다는 시각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그럭저럭 버텨오던 잉락 정부가 이번에 좀 악수를 두지 않았나 하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정부 시위대는 총리는 무조건 물러나야 되고 선거 없이 국민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어서 전국을 막겠다는 입장이라서 이 사람들이 민주적인 선거 절차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시위대한테 명분이 별로 없었고 약간 좀 떼쓰기식 시위를 한다 이런 시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비상사태라는 강수를 둔다면 뒀으니까 시위가 더 격렬해지고 군부가 개입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군부 개입이라는 거는 시위대가 가장 바라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실제 비상사태가 어떻게 이행되는지 이것이 앞으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리비아에서 납치된 한서구 코트라 무역관장 안전이 확인됐군요. 납치 하루 만에 한서구 무역관장의 신변 안전을 확인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어제 기자들한테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실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한 관장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납치 문제라서 정부가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데요. 어떤 식으로건 한 관장을 납치한 무장계한들하고 일단 접촉을 했고 또 물밑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치적인 목적의 테러라고 예단하기는 이르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게 만약에 정치적인 목적이 이 사람들한테 있었다면 자기들이 납치했다는 세력이 이미 나타났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 일단은 몸값을 받기 위한 납치 쪽으로 무게중심이 가고 있습니다. 네. 누가 납치했는지 관련 보도가 있어요?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활동하는 민병대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 이런 사람의 말이 어제 연합뉴스에 전해졌는데요.
이 사람들이 트리폴리에서 활동하는 작은 규모의 민병대고 현재 리비아 정부하고 민병대가 비밀리에 몸값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보도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어쨌든 협상이 빨리 잘 돼서 풀려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국가안보국의 도감청 실태를 폭로한 스노든이 러시아에 신병 보호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있군요. 스노든은 지금 러시아에 임시 망명한 상태인데 최근에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러시아 현지 당국에 보호를 요청했다고 변호인인 쿠체레나가 언론에 밝혔습니다. 쿠체레나 변호사는 신변 보호를 통해 위험 요소를 없애는 것 외에 스노든이 택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의 언행에서 우려할 만한 점이 눈에 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미군 하원의 로저스 정보위원장의 말을 지칭한 걸로 풀이되는데요. 로저스 위원장은 지난 일요일에 방송에 나와서 스노든은 도둑이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 같다라는 강한 말을 했었습니다. 특히 로저스 위원장은 스노든이 정보를 빼돌린 배후에 러시아 같은 다른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네. 말 몇 마디로 위협을 느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로저스 위원장 말고도 요즘 미국 정치권에서 스노든을 스파이 혹은 간첩 이렇게 낙인 찍는 발언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하원 국토안보위원장, 또 상원 정보위원장 이런 스노든 문제하고 직접 관련된 고위 인사들이 러시아 배후설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 스노든이 위협을 느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없었더라도 스노든을 노리는 행동은 언제든지 시도될 수 있기 때문에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걸로 보입니다. 러시아 임시망명 기간이 앞으로 한 반년 정도가 남아 있는데 거처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스위스 다보스 포럼 이제 곧 개최가 되죠. 예. 네, 교황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면 세계에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라고 할 수 있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하고 있는데요. 그런 자리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대동 메시지를 보내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고 모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교황은 특히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고려해서 모든 결정을 내려야 되고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사회적 모순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던 평소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그런 메시지였는데요. 그렇지만 뒤늦게 후회하지 말라라는 말에 힘이 들어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미 의회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킨 의원 이름이 상원 의원이 마이크 혼다죠. 예. 요즘 상황이 좀 어려워졌다고 하더군요. 예, 마이크 혼다 의원은 일본계 3세고 7선의 하원 의원이라서 정치적 기반이 상당히 탄탄한 분인데 요즘에 젊은 정치인의 상당히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1월 중간선거에 나가기 위한 당내 경선이 지금 현재 격전지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혼다 의원의 위안부 관련 활동에 불만을 품은 일본계 미국인들이 표적해서 낙선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재미 한인들이 혼다 의원을 돕자는 운동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예. 이 사람이 지역구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의원이지만 지금 미국 전역에서 후원 모금 행사가 열리는 그런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의 말을 거꾸로 들으면 야당 선거 승리의 길이 보인다? 우선 새누리당은 지금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는가? 어제 새누리당이 맹비난한 사람을 따지면 된다. 유기준 최고위원. 안철수 의원이 지난 대선 이후 다시금 새정치를 빛으로 내걸었지만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데 인재 영입도 어렵고 국민들의 지지도 구하다 못하니 답답한 마음이 앞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언발에 오줌 누는 식의 미봉책으로 국민들을 현혹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니 지금 있는 정개특위를 재구성하자고 협박하고 현직 대통령에게 지방선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안철수 의원이 말하는 새정치의 방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신기루 같은 지지도에 취해서 자신이 마치 국회의 왕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엽을 주워 모으기도 힘든 사람이 무슨 새정치를 하는 것입니까? 구정치 진술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무분별한 비방을 일삼는 것은 새정치가 아닌 구태 정치입니다. 그 다음 현재 새누리당의 가장 아픈 구석은 무엇인가?
장황하게 변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지면 된다. 최경환 원내대표. 기초공천제를 폐지하게 되면은 위헌 소지에다 검증되지 않는 후보 난립으로 선거 후에 지역사회 내 극심한 갈등이 우려가 되고 또 돈 부활, 본선거 부활,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계층의 출마 원천 봉쇄 등 엄청난 부작용이 불보듯이 뻔합니다. 설사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큰 부작용이 예상이 된다면은 대안을 찾고 또 국민들께 솔직히 이해를 구하는 것이 용기 있는 정치자 책임 정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나?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는 실세 중의 실세,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또 유일호 대변인. 안철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양보는 양보가 아니라 계산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양보는 없었습니다. 오직 철저한 계산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둘째, 지난번 2차례 내가 양보했으니 이번엔 민주당이 양보해라. 이것은 한마디로 노골적인 선거연대 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야권의 다수 후보들을 단수로 정리해서 표를 한 곳으로 모으자는 것이 이게 새정치인지 참으로 의아스럽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100번이라도 양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에게 양보하자는 것입니까? 이번 지방선거에 서울시장으로 출마할 후보가 누구인지 또 그 후보가 어떤 비전을 가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선 야권 연대부터 하자고 하는 태도가 애처로울 따름입니다. 안철수 의원과 박원순 시장은 민생을 외면하는 야합은 결코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음을 거듭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야권 연대.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멀쩡한 신용카드를 다시 발급받고 해지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쇄도하고 있습니다. 재발급 또는 해지 신청자 수가 어제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고 정보 유출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인터넷 조회자 수도 7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소송 참여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 금융소비자단체는 피해자가 직접 금융당국에 조사를 청구하는 국민검사 청구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검사 청구 준비를 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남희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금감원에 국민검사 청구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네네. 예, 지금 그 청구하시겠다고 나서신 분들이 모두 몇 분이나 되죠? 저희가 이제 어제부터 이제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팩스로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 회원들한테만 지금 받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면 수천 명이 모이기 때문에 예. 국민감사 청구는 피해자 200명 이상이 청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 수천 명이 저희들이 청구해도 좀 저희 인력상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회원들한테만 받았는데 200명인데 어제 하루 메일만 보냈는데 100건이 왔고 네. 오늘로서는 그 조건은 충족할 건데요. 네. 이번 주까지만 받고 회원들 기준으로요. 네. 그다음에 받고 2월 초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 국민검사 청구제가 무늬만 검사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지난해 이미 그 동양그룹 그 기업법 사태와 관련해서 네. 우리 이 금융소비자원에서 네네. 국민검사 청구를 했고 실제로 수용이 됐죠. 네네. 네. 그럼 이번에
국민검사는 언제 청구를 넣으실 예정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2월 한 4일이나 5일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할 예정입니다. 네. 어떤 실익이 있을까요? 네, 국민검사 청구에 대해서는 뭐 조금 이제 논란이, 실익이 있겠느냐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 또 드리겠지만 국민검사 청구와 함께 네. 감사원의 국민감사도 같이 청구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먼저 국민검사는 어떤 금융기관에 대한 어떤 기존의 개인 피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를 위해서, 지금 피해자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줄 것인가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두 가지 측면에서, 금감원의 어떤 구제 대책이 무엇인지와, 예. 그 다음에 피해자의 현황과 피해 조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지켜보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이고요. 국민감사 청구는 금융당국이나 금융사들이 기존의 허술한 관리와 감독 체계에 대해서 감사원이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서 금융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무방비 상태인 정보 관리에 대해서 예. 국가 전체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네. 어떤 안을 제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감사도 청구한 것입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하는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2차 피해. 그러니까 지금 유출된 정보가 새로운 피해를 만들어내는 데 쓰이는 거죠. 네네. 네. 어떤 곳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보시는지요? 네, 2차 피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이번에 나간 정보가 상당히 이제 양질, 고급이라고 할까요? 어떤 개인에 대한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정보와 또 과거에 나간 정보가 어떤 이렇게 결합되고 조합됨으로써 어떠한 형태의 어떤 2차 피해가 나올지는 조금 더 판단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앞으로의 어떤 사기 수법이나 어떤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고 또한 다양화된 형태로 어떤 지금 유출자들한테 접근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어떤 그런 전자금융 사기뿐만 아니라 각종 어떤 마케팅 활동을 하는 여러 집단에서 각가지 형태로 모양으로 어떤 사기자들이 접근해 올 가능성이 너무 농후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2차 피해를 지금 현재도 걱정이지만 이 자료가 장기간 활용된다고 가정할 때는 이 어떤 2차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유출된 정보들이 지금 바꾼다고 해서 바꿔지는 정보 아닌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지금 피해자들이 좀 경계를 하고 긴장하고 있지만 언제 쓰일지 모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다른 피해들도 다들 중요한 문제겠습니다만 돈이 직접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내 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그거는 어떤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이번에는 어떤 카드 2개의 카드사는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까지 노출이 됐다 그러고 네. 단지 이제 3개 카드사들이 공통적인 것은 비밀번호는 유출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네. 비밀번호라는 것이 이번에 유출이 안 됐다 하더라도 과거의 자료와 어떤 결합을 하고 조합시키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말씀드리겠지만 또한 결제 계좌의 통장 번호가 다 알려진 상황에서는 네. 어떤 지금과 같이 전자금융 사기가 고도화되고 어떤 이렇게 진흥화되는 어떤 나날이 진화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해킹을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고 네. 충분히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또한 그러한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뿐만 아니라 해킹하는 사람들의 집단의 능력이 있다고 볼 때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나
항상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비밀번호라는 것이 어제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뭐 1, 2, 3, 4, 5, 6 이걸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쓴다고 해요. 네, 그런 것도 쓰고 자기하고 연관된 번호,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기 때문에요. 네, 그런 개인 정보들 추론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아낼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겠군요. 네, 네. 네. 자, 지금까지 내놓은 그 금융사들의 그 대책들 어느 정도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금융사들의 대책이 이제 뭐 그 문자 알림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네. 뭐 제가 또 누누이 안심 대책으로 그 어떤 유출자에 대한 그 보험을 가입시키라 그랬더니 이제 일부 보험을 가입을 시킨다든지 네. 하는 그러한 조치는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현재의 그 조치들이 대부분은 이제 뭐 어떤 피해자의 불안을 잠재우기는 좀 어려울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후적인 조치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하고 2차 피해가 증명이 되면 그거를 어떤 그 보상을 하겠다 하는 사후적인 것인데요. 네. 지금 국민들은 뭐 사후적인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지금 불안에 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안심, 사전적인 어떤 그런 그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요구 사항인데, 네. 그러한 사전적인 조치 사항은 한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대책을 못 세웠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한 대책이 안 나왔다는 점에서 불안이 계속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일선 창구나 또 그 소비자 센터 같은 곳에 피해자들이 몰려들고 있어서요. 네네. 뭐 카드 한 번 재발급 받는데도 뭐 하루 종일 걸리고. 그렇습니다. 예, 이렇다고 해요. 네네. 직접 찾아가는 것 말고 집에서 PC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발급을 받는 문제는 크게 이제 어떤 부분의 사고 예방이냐면, 네. 위변조라든지요. 네. 그다음에 부정 사용의 부분을 그거 사고 예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재발급을 받는 것이고요. 뭐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시간이 걸리고 또 바빠서 못 가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다고 하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PC를 통해서나 아니면 지금 전자금융 거래 수단을 통해서 그 비밀번호를 변경한다든지 자기의 인적 사항이나 그 사항들을 주소라든지 이러한 그 개인 정보 사항을 변경한다든지, 네.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지금 결제 계좌를 변경한다든지 해지한다든지 해서 어떤 그 지금의 정보가 나간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보가 지금 정보와 달라서 네. 그 이용을 좀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방법도 있기 때문에 카드 재발급만 할 것이 아니라, 예. 그런 그 사전적인 그런 조치들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 문자 알림 서비스라든지, 예. 이런 것도 빨리 가입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그 실시간으로 사용 내역을 통보받음으로써 사고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방법도 많이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네, 문자 알림 서비스를 해서 혹시라도 부정 사용이 있으면은 그건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고 신청만 하면. 네네. 지금 카드의 법에도 네. 그 뭐 위변조라든지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뭐 그것에 대해서 변상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존의 법에서도 다 어떤 보상의 그 사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염려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이제 그런 사안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이제 입증하고 증명하고 서류를 내는 번거로움은 있다는 거. 네.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 부분이 전혀 지금 체계상으로 보상을 안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 점도 같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이 정도 인터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news.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여 전열 정비에도 시간이 바쁠 민주당이 대북정책 수정 논란으로 당내 갈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안철수 의원 측 세력은 신당 창당 일정을 공식화하면서 관심 확보와 지지 확산을 위한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이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만나서 큰 논의를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동영 상임고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정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애만 있으십니다. 네, 오늘 강원도 고성에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고성 가는 길입니다. 네, 어떤 일로 가시는 거죠? 예, 거기서 정동영의 10년 후 통일 이야기 마당 그래가지고 금강산 관광 재개가 통일 대박이다 뭐 이런 주제로 예. 고성군 그 주민들과 토론회를 갖습니다. 네, 이게 앞으로 계속 전국 순회 일정으로 진행을 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뭐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의 미래 그리고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가 비전이 점진적 평화, 점진적 통일을 통한 북방 경제 또 통일 미래에 있다는 것을 좀 씨앗을 뿌리고자 합니다. 네. 뭐 강원도 고성이라는 지역적 특이성이 있습니다만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지금 현재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어서 좀 부담스럽지 않으신지요? 사실 남북관계 정상화의 첫 단추가 금강산 문제예요. 금강산 관광은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이었죠. 벌써 이제 16년째인데요. 98년도에 처음 금강산 가는 배가 출항했을 때 온 국민이 가슴 설레었던 경험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6년째 중단돼 있고 그 고성 금강산 가는 길목에 맨 북쪽에 있는 그 주변에 보면은 거의 황폐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객이 200만 명 다녀오는 동안 활기가 넘쳤던 양양, 속초, 고성, 거진에 이르는 그 주변이 정말 뿌연 잿빛 또 먼지가 뿌옇게 뒤집어쓴 그런 모습인데 그분들이야말로 몸으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이 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다 하는 것을 생활 속에서 체험한 분들이고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부분입니다. 예. 자, 최근 김한길 대표가 민주당의 대북 정책 변화 문제를 꺼내들지 않았습니까? 네, 이 문제로 뭐 당내 갈등 얘기도 뭐 언론에 오르내리던데요. 정 고문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제 상임고문 오찬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뭐 분명히 김 대표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은 햇볕 정책의 3원칙, 튼튼한 안보, 흡수 통일 반대, 그리고 화해 협력이라는 기조는 확실하게 지켜 개선하겠다라는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게 좀 과장되고 왜곡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 정부는 또 남한 당국은 어디로 가야 하냐면 사실은 화해하고 악수하고 그래서 남북 관계를 터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북 정책에 있어서 어쨌든 지난 6년 동안 이제 포용 정책의 중단, 햇볕 정책의 중단 속에서 이룬 게 없지 않습니까? 뭐 내놓을게요. 뭘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했는지. 그런데 어쨌든 지금 햇볕 정책은
1단계에서 2단계로 가려다가 지금 2단계 로켓이 불발하는 상태거든요. 인공위성을 쏠 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추진 로켓 힘으로 우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의 통일을 향해서는 햇볕 정책의 1단계를 이제 거쳐서 2단계 로켓이 필요한 건데 이게 불발하고 있는 거죠. 네. 1단계는 뭐냐? 개성공단 1단계입니다. 금강산 관광 1단계고 네. 철도도로 연결해 놓은 게 1단계예요. 2단계는 뭐냐? 개성공단을 키워가는 거예요. 2개, 3개, 4개 이렇게. 금강산 관광을 동해관광 특구로 확장해가는 거예요. 네. 또 철도도로 연결해 놨는데 이거 타고 저 대륙으로 가는 거예요. 압록강 넘어서. 이 2단계로 가야 하는 건데 이것을 민주당이 이끌어가고 그리고 밀고 가고 뒷받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민주정부 10년은 햇볕 정책 1단계를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그런 자부심, 자신감,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를 견인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뭐 때를 같이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네. 박 대통령이 얘기하는 통일 대박론이 지금 정 고문께서 말씀하신 어떤 추진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데 네. 그 통일 대박이라는 말을 가지고 잠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예. 왜냐하면 통일 부담론을 탈피할 수 있습니다. 또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다음에 남북 간의 적대적인 상태, 또 남쪽 당국의 지난 몇 년 동안의 대결 정책을 변경하지 않으면 통일 대박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예.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통일이 비용이다, 통일이 부담이다 이런 생각이 굳어지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 입에서 통일이 대박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 그런 인식의 이 금을 낼 수 있는 그 균열을 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제 두 번째 지금 집권 세력은 또 수구 보수 진영이라고 할까요? 거기서는 북이 곧 무너진다. 예. 무너지면 이제 흡수한다, 통일한다 이런 좀 환상이라고 할까요? 망상이라 할까요? 뭐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어쨌든 그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급변 사태를 기반으로 한 흡수 통일 이거는 재앙이라는 게 되게 전문가들 의견이기도 하고 또 상식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평화적, 점진적, 단계적 통일이 대박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그렇다면 현재 대북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환영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근데 또 요즘 며칠 사이 보면은 좀 실망스러워요. 뭐냐면 지난 16일, 18일, 20일 세 차례에 걸쳐서 북이 어쨌든 남북 간의 비방 중상을 중단하자, 또 군사적 적대 행위를 금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건 사실 남이 먼저 선제했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 대한 대꾸가 처음엔 뭐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금 이럴 때일수록 대남 도발을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군사적 접근을 했거든요. 예. 이거는 처음에 얘기한 통일 대박론이니 그다음에 교류 협력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겠다느니 한 그 연초 신년의 약속과는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지금 좀 들여다보고 있는 참입니다. 예. 자, 지방선거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지방선거를 놓고 단판을 벌이라 이런 요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게 호남에서도 이른바 연대를 하라 뭐 이런 취지이신지요? 호남은 뭐 경쟁해도 상관이 없죠. 호남에서는 사실 예. 그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이기건 안철수 신당이 이기건 뭐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거는 본질적으로 심판이잖아요. 평가잖아요. 예. 네. 6월 기준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박근혜 정부 아래서 살만했는가, 생활은 나아지고 있고 민주주의는 꽃피우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라병 걸릴 지경이란 말이죠. 그러면 선거라는 게 전국 범위에서 전국 국민들이 다 참여하는 이 심판의 장인데 이거를 어디서 그러면 그 결판을 내야 되는 거냐. 수도권과 부산, 경남
어쨌든 호남권 이외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기 위해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야권의 지도자는 두 분입니다. 민주당을 대표하는 김한길 대표, 또 지금 안철수 신당 창당된다면 안철수 대표, 뭐 대표를 직접 하실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분이 이런 장면이 지금 생각이 나요. 87년 6월 항쟁으로 판이 만들어졌잖아요. 자,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부풀어 있을 때 양김 분열, 노태우 당선, 다시 군인 출신 대통령 정권이 연장됐거든요. 그거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한길, 안철수 두 분이 만나서 87년의 양김 분열로 국민을 실망시킨 그것을 교훈 삼아서 두 분이 허심탄회하게 한국 정치의 장래에 대해서 6월 지방선거에 대한 협력과 경쟁에 대해서 그 원칙을 서로 나누고 교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호남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화끈하게 경쟁하고 수도권과 충청권 등에서 연대하라 뭐 이런 메시지로 들립니다만. 그것 또한 뭐 절충안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신당이 주로 지금 호남에 집중하는 듯한 인상이 들어요.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뭐 강원도 같은 데서 동부 쪽에서 안철수 신당이 사람을 모으거나 뭐 방문하거나 이런 움직임은 별로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번지수가 좀 틀린 것 아닌가 싶어요. 저는 특히 이 전선을 민주당과 어제 제가 그 오찬 고문간담회에서도 김 대표에게도 말씀했습니다. 전선을 부산, 경남, 수도권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특히 부산 같으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의원이 협력하면 부산 이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이 손잡고 부산 탈환하고 또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부산시장 지금 이제 새로 신인이 나와야 할 판이거든요. 4년 전에는 경남에서 친야 무소속, 나중에 민주당이죠. 김두관 후보가 당선됐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진정한 전선이지 호남에서 땅 뺏기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직접 서울시장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도 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대선이 2017년 12월이죠. 그리고 단체장의 임기가 아마 이번에 뽑히면 2018년 이제 또 6월에 선거하겠죠. 6개월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게 봐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검증받고 그리고 뭐 대선 후보로 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방선거는 야권이 석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령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의원이 뭐 서울시장이든 경기지사든 어디든 나올 그런 결심을 한다면 민주당을 적극 도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1대1로 맞붙으면 새누리당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런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원순 현 시장을 위협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수세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서울시장은 박원순 시장께서 잘 하고 계시고 지금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직접 출마 그 자체의 의미를 두시는군요. 이제 구체적인 것은 뭐 지금 한 언론이 그냥 쓴 거니까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앞서서 얘기했던 그 통일 얘기 잠깐만 좀 여쭤보죠. 통일을 주제로 한 그 순회 토론회 주제 보니까 조금 전에 10년 후 통일이라고 말씀하셨죠? 책도 최근에 발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0년 후에는 통일이 되는 건지요?
괄호 열고 사실상 괄호 닫고. 그러니까 사실상 통일 상태는 10년 내에 가능합니다. 그 증거가 있죠. 그게 중국 본토와 대만을 보면 압니다. 최근에 마잉주 대만 총통이 정상회담을 제안해서 지금 뭐 주목을 모으고 있는데요. 네. 대만과 중국 사이에는 정상회담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보다 더 적대적이고 으르렁거렸단 말이죠. 그런데 한 5, 6년 동안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가다 보니까 작년 한 해만 700만 명이 서로 오고 가고 마음대로 투자하고 관광하고 여행하고 네. 그리고 중국 본토에서 200만 명의 대만 주민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해 줘서 마음껏 가서 땅도 사고 뭐 마음대로 집도 짓고 하라고 했단 말이죠. 네. 이거를 남북 간에는 왜 실현이 불가능합니까? 그걸 만들자는 거죠.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통일 대박론인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뭐 해야 되느냐. 북이 비방 중상 하지 말자. 군사적 적대 행위 중지하자. 그럴 때 화답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산 상봉만 혼자 외칠 것이 아니라 금강산 관광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되면 술술 풀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 의심, 합리적 의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안 할까 할 때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진영 뭐 표단속이라고 할까요? 보수진영의 결속.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종북몰이가 불가능하거든요. 네. 공안 통치의 발판이 이제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남북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공안 통치와 종북 공세를 계속합니까? 지방선거 때까지는 계속 이걸 하겠다는 뜻이구나. 뭐 이렇게 이런 의심이 가는 거죠. 네, 그럼 달리 여쭤보면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좀 남북 간에 뭔가 화해할 만한 전기가 마련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북이 간절히 원하고 있고 주변국들도 사실 방해할 사람은 없거든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가슴속에 달린 일입니다. 어떤 철학과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네. 한국의 지도자는 다른 나라 지도자와 달리 가장 중요한 조건, 덕목이 분단 감수성입니다. 우리 국민들이야 먹고 살기 바빠서 뭐 분단 문제 언제 고민합니까? 하지만 지도자가 이 문제를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그런 점에서 대통령 임기가 지금 2년 차인데요. 계속 이명박 정부 7년 차, 8년 차 이렇게 갈 겁니까? 뭔가 그 비전과 철학이 있다면 저는 2014년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노정면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정동영 상임 고문이었습니다. 감히 제가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진 않은데 제 기사는 괜찮은 기사고 중요한 기사인데 포털이나 다른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아요. 그 진실을 가리려고만 하는 언론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시대에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나빠지고 양극화되는 거에 언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큰 자괴감이 들죠. 시사인 주진우 기자의 말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는 주진우 기자의 기사처럼 발로 뛰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한 뉴스를 전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으로 참여하실 분은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가 세상을 진보시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영화 속 실화,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영화와 실화 이야기 영실이 시간입니다. 영화평론가 최광희 씨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뉴스,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절도에 대한 영화인데요. 절도요? 예, 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죠. 노정면 앵커는 그럴 일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적 있으세요? 어렸을 때라도. 있죠. 네, 있습니다. 네, 철없을 때. 철이 좀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요?
놀라운 사실인데요. 누구 걸 훔쳤습니까? 시효가 지났으니까 얘기하자면 네.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책값이 없어서 책을 한번 훔친 적이 있습니다. 멋진 절도네요. 네. 마치 장발장이 은촛대를 훔친 것 같은. 저는 어렸을 때 집에서 구멍가게를 했는데요. 네. 어린이대 공원에 그렇게 놀러 가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래서 이제 가게를 볼 때마다 500원씩 훔친 거예요. 매일. 티가 안 나잖아요.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꼬박꼬박 500원씩 훔쳐서 드디어 15,000원을 모아서 이제 어린이대 공원에 놀러 갈 꿈에 부풀어 있는데 500원짜리가 30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주머니가 볼록해서 들켰어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엄청나게 혼이 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훔쳤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빈곤하게 살았다고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그건 아니고요. 순간적으로 돈은 없고 책은 사야 하는 어떤 사정이 생겨서 네. 순간적으로 실수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뭔가를 훔치는 것은 정말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보면은 뭔가 갖고 싶은데 그게 없을 때. 근데 이 갖고 싶다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은 다 갖고 있는데 나만 없는 거. 네. 이런 경우에 그게 이제 절도라는 행위로 많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엔 보면은 핸드폰, 스마트폰 새로운 기종들이 또 절도가 많잖아요. 네. 그게 또 어디 동남아시아나 중국 쪽으로 가가지고 많이 팔린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절도라는 것의 대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욕망하는 게 무엇이냐를 또 가늠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지난해 여름에 개봉했던 이 작품이 바로 10대들의 절도범을 다룬 그런 영화, 절도 행각을 다룬 영화인데, 네. 이들의 절도 행각에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미국 사회의 어떤 한 단면을 그들의 절도가 보여줬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블링링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블링링. 보통 우리가 블링블링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좋은 뜻으로들 쓰시는데 그게 원래 좋은 뜻이 아닙니다. 블링블링이란 뜻은 품격이 없게 화려한 이런 뜻이에요. 예, 천박하다는 뜻이죠. 예. 굉장히 막 치장은 많이 했으나 천박하다 이런 뜻인데 어찌됐든 10대 소녀들 4명하고 그다음에 소년 1명 이렇게 해서 5명이 블링링이라고 하는 절도단을 구성을 해요. 이제 블링이라는 말이 약간 어느 정도는 암시하듯 이들이 절도를 벌이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제 애들이 다니는 학교가 LA예요. LA는 스타들이 많이 살잖아요. LA 할리우드 쪽에 사는 스타들의 집을 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의 절도 행각의 대상이 된 집들이 이제 누구냐면은 유명한 페리스 힐튼, 린제이 로한, 올랜도 볼룸, 메간 폭스, 이런 그 스타들의 집을 텁니다. 터는데 가서 돈을 훔쳐오는 게 아니라 옷, 구두, 아니면 그들이 갖추고 있는 보석, 이런 것들을 이제 훔쳐오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치장을 하기 위해서 훔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들이 집이 언제 비느냐를 이제 이 블링링 절도단, 10대 절도단이 어떻게 알아내냐면, 워낙에 미국에는 그 파파라치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 연예인들이 오늘 어떤 행사에 가고 어떤 파티에 참석한다. 이거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 언론지상에 다 나오니까. 네. 오늘 페리스 힐튼 집이 비는 날이다. 네. 그거를 이제 눈치를 채고 가죠. 그래서 페리스 힐튼이 언제나 열쇠를 이렇게 숨겨 놓는 곳을 알아내서 이제 뚫고 들어갑니다. 뚫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보면은 엄청나죠. 어떤 한 방은 구두만 있고요. 한 방은 보석만 있고 이런데 보통 이제 절도단은 들어가면은 빨리 훔쳐서 빨리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얘들은 철이 없어도 너무 없어서 들어가서 놀아요 또. 네. 이것도 걸쳐보고 저것도 걸쳐보고 하고 놉니다. 근데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약 1년 동안 할리우드 유명 스타들의 집만 골라서 절도하던 7명의 10대 절도범의 이야기를 다룬 얘기입니다. 이 영화가 원래는 그 베니티 페어라고 하는 잡지에서 나온 기사가 있었어요. 루브탱을 신은 소녀들이라고 하는 그 잡지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대부의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 유명하죠. 네. 이 대부의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딸도 영화 감독입니다. 소피아 코폴라라고요. 네. 상당히 작품성 높은 그런 작품 영화로 호평을 듣고 있는 연출가입니다. 아마 대부 3 보신 분들은 맨 마지막에 알파치노를 대신해서 총을 맞고 쓰러지는 딸, 그 사람이 바로 소피아 코폴라입니다.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의 딸인데요. 지금은 굉장히 유명 영화 감독이 됐습니다. 예. 아무튼 이 소피아 코폴라가 하필 이 블링링 사건을 이 자신의 영화의 소재로 삼은 것은 지금 미국의 10대, 뭐 우리에게도 사실 예외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미디어가 보여주는 어떤 스타들의 화려함 이런 것들을 동경한 걸 넘어서 그것을 절도를 통해서 자기 것으로 취득하겠다라고 마음먹게 된 어떤 그 소비자본주의 사회의 패션이라고 하는 일종의 물씬화 현상을 이 영화를 통해서 풍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10대들이 이 10대들에게는 그냥 신이에요, 신. 뭐 루이비통이니 프라다니 뭐 이런 게 명품이. 예, 그냥 뭐 돈 많아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걸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다른 사람들과 격이 다른 어떤 신분 상승의 어떤 느낌을 준과 동시에 그것이 비록 남의 것을 훔친 것이라 할지라도 예. 네. 그리고 게다가 얘네들이 이걸 또 숨겨야 되잖아요. 절도를 했으면. 너무 철이 없어서 이거를 또 찍어가지고 또 페이스북에 올리고 자랑질을 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도덕관념이나 윤리관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매체가 이들에게 주는 어떤 나르시즘적인 어떤 기재, 예, 뭔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소비자본주의 사회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조장하는 게 그건 아닙니까? 자랑해라. 네, 네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가졌다. 이것을 사서 너가 달라졌다는 걸 사람들에게 과시해라 이거거든요. 이것을 끊임없이 조장을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감수성이 예민한 10대들은 훨씬 더 그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극단적으로는 바로 이런 사건까지 벌어질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소피아 코폴라 감독이 블링링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영화의 그 실제 사건의 피해자였던 페리스 힐튼이 영화에 직접 자신의 집을 공간으로 영화 촬영 장소로 허용을 했어요. 아, 그래서 등장하는군요. 네네. 그래서 페리스 힐튼 집에서 실제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보석과 명품들이 질비한 그녀의 집을 보게 되는데 한 씁쓸했던 게 뭐냐면 이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에 이 작품에 대한 이 관객들의 감상평을 좀 봤어요. 관객들의 감상평을 봤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소비자본주의 사회가 패션 산업과 미디어 산업이 같이 공모해서 만드는 하나의 물씬화 현상을 비꼬고 있는 영화인데 이 작품을 보면서 이들이 걸친 명품을 부러워하는 시선으로 참 멋진 명품들이 많더라. 그래서 난 이 영화가 볼만했다. 페리스 힐튼 집 너무 예쁘더라. 그래서 난 볼만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반응들이 적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패션이라는 물씬에 완전히 찌들어버린, 중독돼버린 사람의 어떤 감상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네.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절도 행각을 벌여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뭐 처벌을 받거나 뭐 이런데 그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또 유명한 리얼리티 쇼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아, 그 범죄가 드러난 이후에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명은 실제로 미국의 그 리얼리티 쇼에 출연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이런 범죄 행각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미디어에 많은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참 그 자극적인 것은 무조건 찾아다니냐라고 하는 것을 이 블링링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씁쓸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실제 범죄단 이름도 블링링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블링 할 때 그 블링 뭐 화려한 이런 뜻이고요. 링은 뭐 자기들끼리의 어떤 뭐 결속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네. 이들의 사건을 실제로 재구성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나왔던 헤르미온느 역으로 나왔던 엠마 왓슨이 영화에서도 상당히 아주 비중 있는 역할로 아주 좋은 연기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영화 속에 아주 상징적인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 이들 중에 2명이
서로 자매지간인데 집에서 홈스쿨링을 해요. 네. 근데 어머니가 선생님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안젤리나 졸리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자, 이 안젤리나 졸리를 보고 연상되는 단어가 뭘까? 이 사람의 인성적 미덕을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네. 두 소녀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남편! 한 명은 그렇게 대답하고요. 또 한 명은 몸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적 미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안젤리나 졸리는 브래드 피트라는 남편을 갖고 멋진 몸매를 가진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대 미디어 사회가 10대들에게 어떤 종류의 어떤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뭐 영화적인 완성도는 어떻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유쾌하고 발랄하게 이렇게 꾸며졌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은 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이들 절도단의 절도 행각을 이 영화가 미화하고 있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만 들어보면 그럴 예. 가능성도 있고 또 모방할 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철딱선이 없는 10대 소녀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그것 자체를 즐기고 또 막 파티에 가서 뭐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걸 미화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소피아 코폴라 감독이 미화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이렇다. 예. 그리고 관객들이 거기에 대해서 논평하기를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화하는 게 아니라 야, 얘들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 얼마나 스타일, 패션 뭐 이런 것들이 그 하나의 물신이 된다고 한때 10대들이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 관객들이 느끼고 논평하라는 그런 얘기지. 그건 절대 미화라는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도 재밌는 영화, 좋은 영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퀴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구간을 묻는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1번 경남 창원 내서에서 경기도 양평에서 내서까지의 구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죠.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바 바텐더 노정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